일본은 왜 조선의 도자기를 노렸나? 일본 규슈 지방 사가현에 있는 아리타시는 유명한 도자기 산지입니다. 그 명성답게 거리에는 수많은 도자기 상점들이 늘어서 있죠. 도자기의 원료를 캐냈던 이즈미산 채석장 또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즈미산 채석장은 1980년에 일본의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캐서 도자기를 만들었기에 아리타 사람들은 하나의 산을 그릇으로 바꾸었다는 말까지 전해 내려올 정도입니다. 아리타시에는 이시바 신사라는 작은 신사가 있는데 이곳에 가면 독특한 동상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동상의 재료는 보통 구리나 철, 돌, 석고 같은 것들이지만 이 동상은 도자기로 만든 것이지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동상의 옷차림입니다. 바지 저고리에 고름까지 누가 봐도 한복이 분명하지요. 일본 신사에서 모신 인물인데 우리나라 전통 의상을 입고 있다니 생각할수록 신기합니다. 어째서 일본 신사에 한복을 입은 남자가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동상의 주인공은 어쩌다가 피비린내 나는 전쟁통에 일본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무슨 일을 했기에 일본의 신사에 모셔져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유명한 전투와 장군들 뒤에 가려져 있었던 임진왜란 속 숨겨진 이야기를 벗겨보겠습니다. 조선을 초토화시킨 임진왜란의 반발. 1592년 음력 4월 31일 비 내리는 새벽, 가마를 든 행렬이 경복궁을 급히 빠져나왔습니다. 행렬이 이동하는 동안 빗발은 더욱 거세졌고 무리 중 몇몇은 서럽게 울고 있었지요. 눈물을 흘리며 세찬 빗줄기를 뚫고 나선 이들의 목적지는 임진강 너머에 있는 평양성이었습니다. 경복궁을 나온 가마가 발길을 재촉하고 있을 때 한 농부가 이들을 보고 놀라 통곡하며 외쳤습니다. 나라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린 누굴 믿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마 안에는 나라님, 즉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마를 타고 있던 사람은 조선 제14대 왕 선조였습니다. 선조가 날도 밝기 전에 궁을 떠나 도망친 까닭은 일본이 한반도에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왜군은 1592년 음력 4월 13일 90여 척의 배를 몰고 부산 앞바다에 상륙했습니다. 지방의 성을 차례로 함락시키며 단 17일 만에 한양 코앞까지 쳐들어왔지요. 임진왜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선조는 평양성에서 국경인 의주까지 몰렸고 결국 명나라에 군대를 요청합니다. 임진왜란은 임진년의 왜, 즉 일본이 일으킨 난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일본은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겠다며 조선에 길을 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명나라와 사대 관계였던 조선이 그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었겠지요. 일본은 길을 내주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임진왜란은 일본이 조선을 발판 삼아 명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전쟁이었던 것이지요. 1592년 4월에 일어난 임진왜란은 1598년 11월까지 무려 7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왜군은 1597년 정유년에도 대대적으로 침입했는데 임진년에 일어난 임진왜란과 정유년에 일어난 정유재란을 통틀어 임진왜란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왕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했으니 백성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었겠지요. 7년간 계속된 일본의 공격으로 조선은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7년간의 침략, 참혹한 임진왜란의 기록.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누구일까요? 백성들, 그 중에서도 힘이 약한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이자 일본의 최고 권력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대기를 다룬 에혼 다이코키에는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와 전쟁의 참혹함을 알 수 있는 사파가 담겨 있습니다. 위에 그림 속에 쓰여져 있는 여인은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배가 고파 엄마의 젖을 찾고 있습니다.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가린 채 슬퍼하는 사람, 놀라서 달려오는 사람도 보입니다. 이렇듯 일본의 침략은 조선 곳곳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기세는 강했습니다. 조선이 맥없이 당하기만 하자 명나라에서도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왜군이 명나라까지 올 수 있겠다 싶었겠지요. 위험을 감지한 명나라는 조선에 구원병을 보냈고 왜군에게 한양까지 빼앗겼던 조선은 꼬박 1년이 지나서야 수도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휩쓸고 지나간 한양의 모습은 징비록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안의 백성들은 베개 하나도 남아있질 않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조차 모두 굶주리고 병들어 있어 얼굴빛이 귀신 같았다. 날씨마저 더워져 성 안에 죽은 사람과 죽은 말 썩는 냄새로 가득했는데 코를 막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들었다. 류성룡, 징비록. 징비록은 당시 전쟁 수행 책임자 가운데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류성룡이란 인물이 쓴 글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양은 여기저기 죽은 이들의 시체와 그 시체가 썩는 냄새로 가득했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몰골도 산 사람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장면이지요. 조우명 연합군에 의해 왜군은 한양에서 지금의 울산, 부산이 있는 경상남도 해안가까지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성을 지은 뒤 버티기만 합니다. 명나라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전쟁을 끝내고 조선을 떠나는 조건으로 명나라에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조항도 있었죠. 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명나라의 황녀를 일왕의 후궁으로 줄 것. 둘째, 조선 팔도의 절반인 사도를 일본에게 줄 것. 이 때문에 명나라와 일본의 협상은 쉽사리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왜군과 명나라군 모두가 한반도에 머물렀으니 두 나라 사이에 낀 조선의 괴로움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양쪽 모두의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4년이나 시간은 끌었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죠. 그리고 1597년 일본의 대대적인 침략이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정유재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본의 전리품이 된 조선인들. 1591년 일본이 처음 조선에 쳐들어온 목적은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1597년 두 번째 침략은 달랐습니다. 조선 그 자체가 목적이었죠. 오랜 전쟁으로 당시 왜군의 사기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냥 물러선다면 지는 싸움을 위해 막대한 돈과 병사를 쏟아부은 셈이 되니 조선 땅에서 무엇이든 얻어가려 한 것입니다. 일본은 조선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자원을 약탈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자비한 약탈과 살해, 방화 등으로 남도 지역이 초토화되면 조선도 항복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지요. 게다가 이때 일본의 주요 타깃은 바로 조선인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을 잡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군은 잡아간 조선인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소나 말처럼 다루며 짐을 나르게 했는데 그 정도가 지나쳐서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군 승려가 정류재란 때 의사로 종군하며 쓴 조선일 일기를 보면 왜군들이 조선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봉태산과 같이 가득 싣게 하여 끌고 와서 마침내 본 진영에 도착하면 전혀 쓸모없는 손은 필요 없다 하면서 곧바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먹어 치워버린다. 케이넨 조선일 일기. 여기서 말한 소가 바로 조선인입니다. 잘 걷지 못하면 두들겨 패고 짐을 지워 물건을 옮기고 쓸모가 없어지면 베어 죽여 먹기까지 했다니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하지요. 이들뿐만 아니라 왜군들의 뒤를 쫓아다니며 조선인이라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줄에 묶어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인신매매 상인들이었습니다. 인신매매 상인에게 붙잡힌 조선인은 화물처럼 배에 실려 부산에서 일본 나가사키로 보내졌습니다. 그 뒤에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인도, 마카오, 마닐라 등 세계 곳곳에 국제노예로 팔려갔지요. 하루아침에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 노예로 살게 된 조선인들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까닭은 당시 일본이 세계의 노예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포르투갈 상인과 활발한 교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을 잡아갔는지 조선인 노예가 시장에 쏟아지자 전 세계 노예시장의 시세가 예년의 6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중개 무역상으로 나의 세계 일주기를 쓴 프란체스코 카틀레티는 조선인 노예 5명을 포르투갈 화폐 단위로 겨우 12스쿠도면 손에 넣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노예 1명이 170스쿠토에 거래됐으니 조선인들이 얼마나 헐값에 팔렸는지 알 수 있지요. 정확히 집계된 기록은 없지만 그때 잡혀간 조선인 프로는 약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진왜란이라 하면 동아시아 3국, 즉 조선, 일본, 중국의 싸움이라 생각하지만 이처럼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일본이 조선인을 많이 잡아간 이유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일본 내부의 부족한 노동력을 노예로 채우기 위해서였고, 또 다른 하나는 부족한 군비와 자금을 보충할 자원으로 쓰기 위해서였죠. 일본은 닥치는 대로 조선인을 잡아들여 싼 값에 팔아넘긴 다음
그 돈으로 조선을 공격할 무기인 조총을 사들였습니다. 조선인을 판 돈으로 조선을 공격한 것입니다. 특별 취급을 받은 조선 장인들. 일본이 모든 조선인을 다 노예로 팔아버린 것은 아닙니다. 선별에 끌고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주인이 찍힌 공문서, 주인장을 보면 그들이 어떤 인물을 찾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로잡아 놓은 조선 사람 가운데 세공기술자와 바느질 잘하는 여인, 손재주가 있는 여인이 있으면 곁에 두어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싶으니 보내주길 바란다. 부하들에게도 알려주길 바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주인장, 1593년 11월 29일. 조선인은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당시에는 바느질도 기술의 일종이었지요. 근사한 옷을 입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수많은 기술 중에서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장 탐을 냈던 것은 바로 조선의 도자기 기술이었습니다. 조선은 14세기 중국 원나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기를 만들 수 있게 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도자기 기술을 보유하고 발전시킨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지요.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도자기 기술을 탐냈을까요? 최고 권력자인 그가 차와 찻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차를 마시는 모임인 다회를 높은 자격을 가진 최고위층만 열 수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차를 마시는 예법인 다도를 정치에 이용했습니다. 영주와 무사들은 귀한 찻잔을 구매해서 히데요시에게 바치며 충성 경쟁을 벌였고, 히데요시 역시 아랫사람에게 찻잔을 선물하며 정치를 했지요. 그때 쓰인 다기 중 대표적인 것이 이도다완입니다. 이도다완은 조선에서 만들어진 그릇으로 일본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차를 마시는 데 쓰는 최고급 찻잔이었습니다. 기교를 부리지 않는 조선 그릇의 소박함을 높게 평가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이도다완이 조선에서는 막사발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일반 민가에서 김치 같은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했는데 일본에서는 그토록 귀한 취급을 받았던 것이지요. 심지어 한 영주는 오사카성을 준다고 해도 이도다완과는 바꿀 수 없다고 했다니 말 다했습니다. 이도다완은 일본 지배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사치품이자 부와 명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들 찻잔 수집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조선 자기에 대한 환상과 욕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도자기. 조선에서 평범한 그릇이었던 이도다완이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일본의 도자기 기술이 조선에 비해 한참 떨어졌다는 것이지요. 당시 일본은 나무 그릇이나 도기만 만들 수 있었지 자기를 만드는 기술은 없었다고 합니다. 도기와 자기를 합쳐서 도자기라고 합니다. 모양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 도기를 만들었었던 일본이 왜 자기는 만들지 못했던 것일까요?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반도체 기술로 유명하지요. 만들면 큰 돈을 벌겠지만 어느 나라나 쉽게 반도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기도
그랬던 것입니다. 일본이 자기를 만들 수 없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일본인들은 자기를 만드는 재료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조선 자기의 큰 특징은 순백의 흰색입니다. 그 빛깔을 제대로 내려면 장석이라는 하얀 광석이 필요했습니다. 장석을 곱게 갈면 흰 흙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의 필수 재료인 고령토입니다. 고령토를 적절한 비율로 물에 개어 그릇으로 빚은 다음 구우면 자기가 되는 것이죠. 일본은 장석을 갈아서 자기를 만든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가마였습니다. 일본의 가마로는 자기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굽기 위해서는 섭씨 1300도 이상의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가마를 만드는 기술 또한 필수였죠. 그래야 단단하면서도 얇고 가벼우며 두드리면 경쾌한 소리가 나는 훌륭한 자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가마는 기껏해야 섭씨 1000도까지밖에 올리지 못했으니 고화력의 가마를 만들지 못해 자기를 구워낼 수 없었지요. 세 번째로 당시 일본에는 높은 온도를 견디는 유약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초벌한 도자기는 유약에 담갔다가 굽습니다. 유약은 도자기 겉면을 유리처럼 코팅하는 역할을 하지요. 다른 물질이 묻어 변색하는 것을 막고 단단하고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도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자기는 고온에서 굽기 때문에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특별한 유약을 발라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모르는 비법이었죠. 이처럼 일본은 자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조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중국과 조선에서 수입해야만 했고 종래에는 직접 만들지 못한다면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잡아오면 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기를 만드는 장인인 사기장들을 대거 잡아오도록 명령했고 조선의 기술자들은 그렇게 일본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1601년, 선조는 깜짝 놀랄 만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궁궐에서 사용할 그릇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궁궐 정원으로 초대하여 고기를 권하였는데 이번에는 사홍원에 그릇이 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겠다. 선조실록 133권. 왕이 궁궐 정원에 신하를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려 했는데 그릇이 없어서 무산되었다니 기막힌 일입니다. 일본에서 그릇을 많이 훔쳐갔기도 했거니와 새로운 그릇을 만들 기술자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당시 사기장은 관청에 소속된 기술자였고 이들은 그릇 만드는 일을 가업으로 삼아 대대로 물려주었습니다. 집안의 여자들은 초벌구이나 유약 바르는 일을 했지요. 그런데 전쟁으로 죽거나 일본에 납치된 사람이 많다 보니 그 인원이 모자랐던 것입니다. 기술을 전수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던 만큼 당장에 사기장을 길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조선의 자기를 노렸던 일본은 조선 땅의 고령토까지 싹싹 긁어갔습니다. 무려 약 8년간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다고 합니다. 각종 도자기만으로도 모자라 기술의 원천인 사기장과 원료인 고령토까지 몽땅 털어간 것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도자기에 집착했는지 알만하지요. 이렇게 거둔 전리품들은 모두 일본과 가깝고 물건을 옮기기도 편한 부산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출발한 침략선은 일본의 규슈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규슈섬의 아리타, 카라츠, 하기, 나에 시로가와, 타테노 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자기 생산지입니다. 조선인 포로로 잡혀간 사기장의 기술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와 그 지역 자체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도자기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사기장들이 규슈에 집중되었던 까닭은 규슈의 영주들이 임진왜란의 선봉에 섰기 때문입니다. 규슈의 각 지방 영주들은 사기장을 끌고 돌아왔고 사기장은 그들의 소유물이 되어 규슈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일본 도자기의 신이 된 조선 사나이 이삼평. 당시 일본으로 잡혀가서 아리타 지역을 도자기로 부흥시킨 대표적인 사기장이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말한 인물, 이삼평입니다. 일본 도자기의 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이삼평에 대한 기록은 일본에만 남아 있습니다. 이삼평이라는 이름도 일본 사료로 추측한 것입니다. 일본 도잔 신사에 세워진 이삼평비에 새겨진 글을 보면 그가 어떻게 일본으로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 김해 지역 사람 이삼평이 일본으로 갔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문에는 이삼평이 마치 자진해서 따라간 것처럼 이삼평은 일본군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고 쓰여 있지만 순전히 일본 입장에서 쓴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학자 등의 항의로 인해 현재는 일본군에 붙잡혀 길 안내 등의 협력을 명령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 내용이 수정된 상태입니다. 우리 학계는 이삼평이 전쟁이 끝날 무렵인 1598년에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영주는 이삼평이 조선 자기를 만들기를 바랐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이삼평은 함께 끌려온 18명의 조선인 사기장과 함께 도자기를 만들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잠시나마 자리 잡았던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훌륭한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고령토가 꼭 필요한데 조선에서 가져온 고령토가 바닥나 버린 것이지요. 이삼평이 머물던 영지 내에서 나는 재료로는 좋은 자기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조선인 사기장들이 상품성 높은 고급 자기를 만들지 못하면 그들의 가치와 쓸모는 점점 낮아질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삼평 일에는 도자기 굽는 일을 멈추고 규슈를 떠돌며 고령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나 떠돌았을까요? 그들은 온 규슈를 뒤진 끝에 양질의 고령토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리타 동부의 이즈미산, 바로 이 산에 자기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고령토를 제공해줄 양질의 장석이 가득했던 것이지요. 그 양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여기서 채굴한 광석으로 무려 400년 가까이 도자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도자기 역사를 완전히 바꾼 여정이었던 셈입니다. 이삼평은 이즈미산 근처에 자리를 잡고 가마터를 지은 뒤 본격적으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16년 일본 도자기 기술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벌어집니다. 최초로
일본 흙으로 백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15세기 조선에서 만들어진 백자 사발과 일본에서 만들어진 백자 사발을 비교하면 그 모양새가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인이 조선 스타일을 선호했으니까요. 이삼평이 조선의 백자와 비슷한 형태의 자기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이삼평 일행을 잡아온 영주였습니다. 일본에서 자기는 최고의 사치품이었습니다. 뇌물로 바쳐도 좋고 해외에 팔기도 했지요. 영주는 근처에 살던 조선인들을 불러 모아 이삼평과 함께 일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리타에는 조선인 도자기 마을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곧 고급 자기를 대량 생산하는 공장으로 변했습니다. 1650년부터 1757년까지 17세기 유럽인들이 동방 진출을 목적으로 세운 동인도 회사를 통해 약 100년 동안 수출된 아리타 도자기가 무려 120만 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도자기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아리타 제정 수입 90%가 도자기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이었다고 하니 어느 정도인지 알만합니다. 유럽인들은 일본을 도자기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임진왜란은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하지요. 임진왜란으로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성장했다는 사실을 해외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17세기부터 크게 발전한 아리타에서는 매년 봄이면 도자기 축제가 열립니다. 조선 사기장의 기술로 키운 마을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삼평을 데리고 있던 영주 집안인 타쿠가의 문서를 보면 이삼평을 매우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리타에서 재상의 흙을 발견하였으므로 가미시라기와라는 것으로 주거를 옮겨 도자기를 만들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사가번에 제일 가는 산업이 되었는 바 이는 이삼평의 공운입니다. 타쿠가 고문서. 이삼평의 공을 인정하고 그를 은인으로 여겨 도조 이삼평이라는 글을 새긴 기념비가 바로 앞에서 소개한 그것입니다. 도조란 도자기의 조상이라는 의미로 이후 이삼평은 신사에 모셔져 말 그대로 도자기의 신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매년 5월이면 이삼평에게 감사를 전하는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애통한 나날을 보낸 조선 사기장. 일본으로 끌려간 사기장들이 모두 이삼평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삼평처럼 영주에게 대접받은 사람도 많지만 괴롭게 살다 간 사기장들은 더 많았습니다. 영주들은 조선인 사기장들을 모아 조선인 마을을 꾸렸습니다. 돈이 되기 때문이었지요. 조선인 사기장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았습니다. 영주들은 점차 이들의 삶을 철저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되는 도자기 기술이 다른 지역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지요. 그런 삶은 대를 이어서 계속됐습니다. 허허벌판에 던져진 사기장들은 황무지를 개간하고 가마터를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어떤 영주들은 먹을 것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조선인 사기장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릇을 만들어 근처에 사는 일본인들이 내놓는 생필품과 맞바꿔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낯선 땅에 끌려와 숨막히는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200여 년의 시간이 흘러 한 일본인이 조선인 사기장의 후예와 나눈 대화를 보면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조선을 고국이라고 생각하며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향은 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지만 오늘에 있어 벌써 200년이나 지났고 말마저 이 나라 사람과 다름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간혹 고향 생각이 날 때가 있지요. 지금이라도 귀국이 허용된다면 돌아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서유 잡기. 일본에서 고립된 삶을 산 사기장들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보이는 산에 올라 그리움을 달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국 조선을 잊지 않기 위해 영주에게 간청했지요. 최고의 도자기를 구울 테니 우리의 신을 섬기게 해주시오. 이들이 섬기고자 했던 신은 고조선의 시조 당군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시작이자 우리 민족의 뿌리인 당군을 모시고자 한 것입니다. 사기장들은 신사를 짓고 그곳에 당군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되면 한데 모여 떡을 나눠 먹고 망량가라는 노래를 부르며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조선인 사기장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산골짜기에 숨어 있는 아주 작은 마을, 오카와치 야마는 비오의 마을, 즉 비밀스러운 도자기 마을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기묘한 탑 하나가 있는데 탑을 이루고 있는 돌은 다름 아닌 조선인 사기장들의 묘비이지요. 이름도 남기지 못한 많은 조선인 사기장들의 묘비는 원래 마을 곳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38년 사연을 듣고 안타깝게 여긴 한 스님이 880개의 묘비를 모두 모아 탑으로 쌓았습니다. 임진왜란이 1598년에 끝났으니 무려 340년의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셈이지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기 전까지도 조선을 그리워했을 사기장들. 그들은 지금도 이름 없이 타국 땅에 묻혀 있습니다.